다 큰 자식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옆에 있고 말을 거는데 귓구녕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자식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부모가 사람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만 형편없겠습니까? 형편없는 부모들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욕설과 부정적인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부모입니다. 가족들 중에 건강하게 탄생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매일 불행하게 부활하는 가족이 있죠. 제일 먼저 다 큰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실수하는 거 저는 그 전에 다 큰 자식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옛날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성장하고 부모들이 고생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 부모가 있다는 걸 몰라요. 전 약간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옆에 있고 말을 거는데 귓구녕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툭툭 쳐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약간 짜증을 내고 그 나이가 20이 넘고 30이 넘고 40이 다 돼가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부모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내 부모가 때로는 나에게 못마땅하거나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부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건 본인도 그렇게 대단한 자식 아니라는 거 그 얘기 해주고 싶고 부모는 지금 이미 나이를 먹었고요. 몸도 아프고 어쨌든 남은 청춘의 즙을 내어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다 한 거예요. 본인들이 최소한 성장 과정에 수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부모를 존경하진 못해도 전 존중은 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반말하고 때로는 욕하는 자식들도 있거든요. 아주 형편없어요. 부모는 자기 생명의 근원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오랜 세월 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공유한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만 형편없겠습니까? 형편없는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모성애, 부성애 얘기하죠? 이건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보면 본능이라는 말은 고정행위 패턴이란 말로 사용을 해요. 마치 가시고기는 붉은색을 보면 그냥 돌진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능 혹은 고정행위 패턴이라고 불러요. 모성애는 말입니다. 본능이 아니에요. 부성애도 본능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훌륭한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부모란 이름으로 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내 아이가 나이 들어가면서 나는 좋은 부모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선택을 여전히 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욕설과 부정적인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 망해라 이 자식아 네가 잘 되는지 한번 보자. 40대고 50대 가는 자식들에게 여전히 상욕하는 부모도 있거든요. 정말 최악의 부모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고운 말을 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얘가 잘 될똥말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본인의 인격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고 욕설을 퍼붓는 이런 부모들 아이들을 잘 되게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건 틀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해서 잘 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편없는 부모들 중에 어떤 부모들이 있냐면 자식들을 갈취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들 중에 여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계속 뭘 달라고 하거나 나를 끝까지 부양하라고 독촉하고 요청하고 강요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하지 않았으면 자식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기꺼이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면 기꺼이 감사하자. 그리고 고맙다 표현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나이 들어가는 부모들 중에 성인 자녀들이 있을 때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파트너를 데리고 왔는데 내 마음에 안 차. 수년간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들 계시거든요. 물론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의 몫이거든요. 그들이 실패해도 그들의 실패고요. 성공해도 그들의 성공이에요. 내가 시간과 모든 돈과 모든 노력을 아끼고 쪼개고 함께 해가면서 이 아이들을 성장시켰는데 그렇게 성인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의 사람이에요. 새롭게 만날 내 새 가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건 그들의 삶입니다. 저는 결혼을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가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가족도 우리에게는 성인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못난이더라도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그 존재로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새로 들어온 새 가족이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목리를 부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될 때에는 우린 더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 권리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프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심리적 탯줄을 끊어야 될 때고요. 좀 못난 선택을 해서 불안하더라도 견뎌줘야죠. 쩔쩔매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래저래 훈수를 두는 게 아니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린 다 낡고 녹슨 경첩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동문이 열리는 시대에 20세기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기셔도 되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성인은 자기의 통증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아이들이 아픈 상황에서라도 조금 거리를 두어라.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우리로부터 점점 한 걸음씩 뒤로 멀어져 가는 거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로는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한 걸음씩 점점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지금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든 가족원들이 다 1세기를 넘게 삽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요. 세상에 이런 날이 있었을까요? 부모들 스스로 자식들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해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자녀들도 내 부모가 알아서 살아야 될 시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하면서 서로 간에 가족이 가져야 될 이런 혈연의 의무들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혈연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족인 건 아니죠. 가족은 서로를 챙기고 돌보고 가족의 역할을 하면서 다시 가족으로 그렇게 탄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들 중에 건강하게 탄생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매일 불행하게 부활하는 가족이 있죠. 제일 먼저 소리 지르는 가족. 소리만 지르지 않아요. 욕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큰 소리를 내고 서로에게 소리를 친다는 건 뭐냐면 서로의 심장박동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왁 질러대면 심장이 깜짝 놀라죠. 정서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이 소리 지름인데 특별히 이 가족을 향해서 평생 보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소리 멈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소리 지르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이가 통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윽박 지르거든요. 그렇게 윽박 지르며 성장한 자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평생 움츠리며 살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윽박 지르는 자가 될 거예요. 소리 질러서 타인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내 부모에게 배운 자들은 밖에 나가서도 소리 지르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고 동시에 내가 새로 만든 가족에게도 윽박 지르는 걸 통해서 통제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 소리를 지르는 가족은 소리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소리 멈추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을 향해서 걸어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냉랭한 가족이 있어요. 대화가 없다 그래서 다 냉랭한 건 아니에요. 어떤 가족은 말수가 적지만 따뜻한 가족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족은 말수가 많더라도 냉랭한 가족이 있습니다.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냉랭한 가족은 말이 없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 별로 없더라도 따뜻한 눈길로 봐주고 어려운 시점에 딱 챙기고 나타나주고 이런 경우는 따뜻한 가족이에요. 말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가족 아닙니다. 그런데 말도 없는데 불행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냉랭한 가족이에요. 만났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서로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생계를 책임져야 될 시점에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또 안아줘야 될 시점에 뒤로 물러나 버리고 고통의 시점에 나타나지 않고 이게 바로 냉랭한 가족이에요. 혈연일지언정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보면 보통 사회적으로도 소통을 잘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온도를 나누어야 될지 몰라서 사랑에 빠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냉소적인 경우도 많고요. 우울감에도 굉장히 크게 휩싸이고 결국 어떤 가족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또 가족 간에 고통을 서로 주고받는 가족들이 있어요. 분화도가 낮은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이기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온 가족에 평균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분화도가 낮은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의 분화도가 낮다는 건 각각 가족 원의 분화도도 낮다는 뜻입니다. 화를 내면 화를 받은 사람이 다시 더 불같이 화를 내고 멱살을 잡으면 더 큰 도구를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조금 더 배려하지 않는 그러면서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는 가족들이 있어요. 공평해야 될 몇 가지 기회가 있어요. 이를테면 공부의 기회나 의견의 기회나 돈의 기회나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이 기회들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큰아이일 수도 있고요. 막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박탈이라고 하는 게 생애를 통틀어서 착취하는 가족들 있죠. 이거는 정말 나쁜 가족이에요. 이를테면 누군가 돈만 벌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효자였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모든 집안일 맡기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다 맡기고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가족이 나누어 살고 정작 당사자는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걸 다 지켜보고만 있는,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 부양도 이 사람이 해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이 사람한테 와서 돈 빌리고 집안의 호구죠. 집안의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가족들, 정말 형편없는 가족이고 그야말로 이 사람의 호의를 권리로 하는 가족들, 정말 나쁜 가족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성인이 된 부모가 서로 잘 지내는 방법은 제일 먼저 안부를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 매일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겠지만 아예 서로 죽은 사람처럼, 남인 것처럼, 심지어 남보다 못하게 사는 부부들도 많은데 부부건 부모 자녀건 온 가족이 할 거 없이 안부를 그래도 가끔씩 묻는 가족은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안부를 물으면 그 사람 생일도 알아요. 그리고 생일 축하도 해요. 또 안부를 물으면 그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도 알아요. 요새 어떤 고민이 있는지도 어렴풋이 우리가 또 눈치챌 수 있거든요. 안부를 묻지 않는 가족은 그냥 있어도 안다고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요? 절대 몰라요.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게 바로 나의 정서적 가족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듣고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또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다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도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거든. 괜찮아? 별일 없어? 아, 그랬어? 몸이 얼마나 아픈데 병원은 갔니? 이거 다 반응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 몸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평균 1.4명밖에 안 돼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건 가끔은 이렇게 언제든 내가 각각 구성원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 꼭 얘기하고 싶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챙기는 겁니다. 가족끼리 꼭 챙겼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생일이에요. 생일 챙기는 방법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케이크 하나 나눠 먹어도 그건 챙기는 거고요. 또 성인이 돼서 따로 떨어져 있는데 또 멀리 있는데 어떻게 생일을 챙기는? 전화하면 되죠. 요새는 뭐 카카오톡에 보면 선물 같은 거 보내는 거, 네이버에도 그렇고 다 선물 보내는 거 있더만요. 아니, 그리고 택배로 보내면 되잖아요. 작은 챙김이 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막 결혼기념일도 있고 명절도 있고 챙길 게 너무 많지만 당신의 탄생이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전 생일에서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족끼리 생일은 챙기자. 돈이 없으면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서로 챙기는구나. 선물이 없더라도 나를 알아주고 나의 존재를 축하해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가족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혈연의 가족이 챙기는 가족은 무엇보다 기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에게 꼭 이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훌륭하다. 네가 있어 너무 좋다. 넌 뭐가 돼도 될 거야. 이 세 가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 자식 좀 못나도 나에겐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아무도 훌륭하단 말 안 해줘도 내 부모만큼은 나에게 훌륭하다 말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자식들이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부모가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다 들켜도 내 부모한테만큼은 안 들키고 싶은 거예요. 나의 마지막 인정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네가 최고다. 네가 있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부모가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렸을 때는 이쁘다 그러더니 클수록 말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한숨을 푹푹 내리셔요. 신의 한숨은 인간에겐 고통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더 이상 그 자녀들이 우리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마지막까지도 엄지를 척 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마지막으로 다 큰 자녀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그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가 돼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식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가능성과 희망과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기대. 이제 나이들은 늙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부모는 그 아이들을 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넌 아직도 가능성의 공간이고 미래가 창창하고 여전히 잘 될 거고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나이 많이 들었잖아요. 앞으로 더 팍팍 늙어갈 거잖아요. 자식은 영원히 자식이고 그 자식은 영원히 부모들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 이
입에서, 부모 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꽃의 말이 나왔으면 좋겠고 꿈의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부모가 나이가 먹잖아요. 점점 섭섭해집니다. 좋은 말만 듣고 싶고요. 안 좋은 말 안 듣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들 부모들에게 꼭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좋아. 아버지 좋아요. 누군가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두 번째, 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버지 참 자랑스러워요. 엄마 참 자랑스러워요. 이런 얘기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가슴 뻐개집니다. 별로 안 자랑스러운 점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저에게는 엄마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엄마하고 아버지 이제 나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잊지 마시고 아버지 저랑 밥 먹어요. 엄마 저랑 밥 먹어요.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따로따로 같이 밥 먹으면 좋지만 데이트입니다. 엄마에게 데이트 신청하고요. 아버지에게 데이트 한번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이 무뚝뚝한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표현에 어색한 분들이 많고 특별히 아들이 혹은 딸이 아빠 나랑 밥 먹어 혹은 아버지 저랑 밥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이 만나서 밥 먹을 때 무슨 얘기 할 줄 몰라가지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개의치 마시고 밥 먹자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엄마와의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게 나이 들어서 중년 노년 가면서 이 욕설이 이어지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험한 얘기하는 부모 있거든요. 이 부모들은 제가 볼 땐 이 자녀들이 이 부모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가족은 다 외롭고 다 화가 나 있고 다 불행하고 각각의 가족은 늘 싸우게 되죠. 이런 가족들은 원가족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또 다른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 역할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꼭 상담받으시라 말씀드려요. 이 상담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서만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분석을 받아보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뭔가, 나의 장점은 뭔가, 나의 단점은 뭔가, 우리 집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분석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저는 공감이라고 보지 않아요. 상담 상황에 가서는 나에게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고 나를 무조건 안아주기만 하는 상담, 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부터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고 무엇을 하면 더 나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이런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